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중세 후기문학 제1기, 중세 후기문학 제1기인 고려 후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 후기는 일단 중요한 게 무신난과 몽골난이죠. 이게 중요한 틀이고요. 페이지 95쪽을 펴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문학 담당층의 변화죠. 이 문학 담당층은 바로 이제 권문세족과 신흥사대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로 갈수록 이제 비평의식이 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이제 문학 담당층은 이제 무신난과 몽골난 이런 시기죠. 1170년에 이제 무신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한 세기 동안 이제 무신 정권이 지속이 됩니다. 이 시기에 또 살아남은 유명한 또 문인이 임춘이라든가 이인노 같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이제 살아남은 부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중부를 비롯한 초기 집권자들이 이제 그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경대승, 이음인, 최충원 이렇게 이어지죠. 이렇게 4대로 이제 쭉 가면서 이어지는 그런 정권이 무신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또 그 여러 문인들도 등장을 하는데요. 96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다섯째 줄에 보면 김극기 같은 사람이 나와요. 김극기. 이 김극기는 일종의 약간 농민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농민시. 그러니까 어떤 보통 일반적으로 양반들이 관념과 경치 이런 걸 담는 것에서 벗어나서 생활의 실상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묘사하고 있죠. 그런 농민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김극기. 그리고 이제 97쪽으로 가보시면 97페이지에 보면 7.1.2에 이게 중림고해라는 말이 있어요. 제목으로. 이것은 뭡니까? 산수, 산과 물이죠. 를 찾아서 즐기며 고결한 문학을 이제 한다고 표방을 하는 거죠. 이런 고결한 문학을 한다고 표방을 하는. 중림은 대나무숲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림. 고 높을 고자의 모율해자죠. 대나무숲에서 높은 사람들이 모인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극기가 98쪽에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김극기는 첫째 줄에 벼슬을 해서 서울을 오르내리거나 외국으로 사신 가는 길에도 농촌을 찾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99쪽에 7.1.3, 99쪽입니다. 여기 가면 한림별곡이 나오죠. 이 한림별곡은 한림제유, 한림의 여러 유학자들이 지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한림별곡이 일종의 경기체가죠, 경기체. 이 경기체가 경기는 광경이란 뜻이에요. 뭐 경기도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광경을 잘 그려놓은 작품이 대표적인 한림별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또 이규보도 이제 있었죠. 거기 100쪽의 둘째 줄에 이규보는 아버지 대도 벼슬했다고 하지만 지방에 기반을 둔 향리 정도. 자, 이 향리라고 하는 개념이 고려 때와 조선 때의 개념이 좀 달라져요. 고려 때는 일종의 수령이나 현감 구실을 하지만 이게 조선으로 가면 조선 시대로 이 향리가 가면 이 조선 시대는 그 수령 밑에 있는 뭐 우리 흔히 이방, 형방, 호방 이렇게 되는 사람들 있죠. 이런 그
계층으로 좀 주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규보가 이제 이 시기에 특히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규보가 이 부신 정권 때 문조물이라는 게 있죠. 그 네 번째 단락에 조물주에게 묻는다는 뜻이죠. 문조물. 그래서 여기 보면 조물주와 문답을 하는 기발한 발상인데, 거기 보면 둘째 줄에 물을 만들고 지배하는 조물주가 있고 물생자와, 그러니까 사물은 물자생자와, 사물은 스스로 생겨나고 스스로 변화한다. 이게 이제 문조물에서 가장 큰 특징이죠. 이규보는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작품도 만들게 됩니다. 동국 이상국집. 그런 것도 만들고, 또 이규보는 이제 동명왕편이라는 주몽의 어떤 일대기 이런 것들을 잘 써놓은 이런 것으로도 되게 유명하죠. 자, 101쪽의 문학에 관한 논란에 보면 이제 이인노의 파한집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파한이라는 것은 심심함을 깨뜨린다는 뜻입니다. 파한. 그러니까 심심할 때 보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게 됩니다. 파한집. 그리고 이제 이규보는 자기의 어떤 주장을 적극적으로 썼다. 102페이지에 한 중간 정도에 보면 나오죠. 첫째 줄에 이규보는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폈다. 남의 시를 들고 거기 따르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자기 생각을 은근히 나타내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문학이 무엇이며 어떤 고시를 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고민하고 깨달은 바를 설득력 있게 풀었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 비판. 자, 103쪽에 네 번째 단락에 보면 나오죠. 사회 비판. 이게 바로 이제 이인노예가 없는 이규보의 특징이다. 이규보 문학의 특징이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자라는 사람이 103쪽의 마지막 단락에 최자의 보완집이라고 나왔죠. 최자의 보완집. 이 보완집이라는 것은 파한집의 내용을 보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여가를 즐기면서 그런 것들을 쓴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5쪽. 105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 단락에서 두 줄 위로 올라가 보세요. 이규보, 김지습, 박지원 이렇게 나오죠. 이규보. 자,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에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조선시대의 소설 4인방이 있어요. 자, 이 소설 4인방이 누굽니까? 김시습. 그다음에 박지원, 허균, 김만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김시습 같은 사람이 약간 귀신의 이야기가 많고요. 박지원은 겁이 많고요. 허균은 정이 많고요. 김만중은 눈물이 많죠. 이게 이제 각각의 작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특히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107쪽으로 넘어가면 불교 문학의 새로운 경지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진울과 해심이 나오게 됩니다. 진울과 해심. 진울, 해심. 이 진울 같은 사람은 이제 일종의 이론보다는 실천에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제시하죠. 도노와 점수가 융화가 되는. 이 해심은 일종의 진울의 사상과 문학을 계승하죠. 진울의 사상과 문학을 계승.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불교의 어떤 교리를 공부할 때는 이제 교종과 선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교종은 경전 중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선종은 참선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경전 중심이라고 경전만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참선을 하는 거예요. 또 참선 중심이라고 해서 참선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경전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인 역할이
경전과 참선이라는 거지 교종은 경전만 있고 선종은 참선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 백구 쪽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백구 쪽의 마지막 단락. 거기 보면 승원가는 향찰로 표기되어 있다. 우리말로 진 것이다. 가사의 시작을 알려준다. 그다음에 나홍삼가는 그런 것도 이제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처음에 지어진 가사는 고려 말의 가사가 만들어지는데 일종의 포교용으로 사용됐다는 거죠. 여기 써놓습니다. 자, 110쪽에 동명왕편과 제왕운기라고 나왔죠. 그 동명왕편. 110쪽에 세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나오죠. 고대 문화의 재인식이 기념한 과제, 고대 자기중심주의를 새롭게 계승해서 중세 보편주의를 독자적으로 구현하는 원천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는 113쪽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113쪽에 마지막 단락의 넷째 줄 삼국유사는 중세 보편주의를 독자적으로 구현하는 중세 후기의 과업을 여러 면에서 그 수행을 해서 탁월한 성과를 이뤘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5 114쪽 사람의 일생 서술 방법인데 자, 그 사람의 우리가 115쪽 위에다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의 일생 서술 방법. 자, 이것은 보통 이제 고대로 가면 설화 형태고요. 자, 이게 중세로 가면 전의 형태. 다시 근대로 가면 소설의 형태를 이루어집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죠. 전은 어떤 생애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완벽한 생애가 아니고 어떤 일부의 생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이라는 게. 그리고 의인화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의인화한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전체. 가전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성찰을 하는 거죠. 자, 118쪽입니다. 7.5.4 가전의 의사. 자, 그래서 이제 가전은 그 118쪽 7.5.4 바로 밑에 있죠. 어떤 인물의 생애를 다룬 글이 아니면서 전으로서의 격식을 갖추고 사신화를 운운하는 편까지 곁들여 사서의 전을 흉내내기도 한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의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19쪽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국순전, 공방전 이렇게 나오죠. 국순전. 임춘의 작품이죠. 공방전. 공방전 엽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엽전. 이 공자가 이 한자에서 구멍 공자고요. 이 방자가 네모 방자죠. 그래서 이렇게 엽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동그라미가 있고 그 안에 네모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 돈과 관련된 이야기다. 그 119쪽의 밑에서 여섯째 줄이 나오죠. 이규보의 가전은 작품에서 고사열거를 줄이고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불평을 토로하면서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삶을 들어서 세상 이치를 밝혔다. 이 토로란 말이 이제 국문학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로자는 이슬 로자도 되지만 드러낼 로자고요. 토는 이렇게 쓰죠. 토할 토자, 드러낼 로자, 토로한다라고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소각가사라는 것들이 이제 그 궁중으로 가게 되는데 이 고려사 악지에 따른 악의 분류를 이제 보면 보통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악이 있고요. 두 번째가 당악이 있고요. 세 번째가 소각이 있습니다. 이 악은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서 공연되는 거죠. 임금님에게 인내심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한다고 볼 수 있죠. 당악은 비공식적인 행사. 잔치 같은 거. 소각은 이것도 비공식적인 행사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국내의 것이고 그래서 향악이라고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려 가요는 주로 이제 고려 가요에서 잘 드러내는 것이 122쪽으로 가보면
122쪽이 두 번째 단락에 넷째 줄 나오죠. 남녀 상열지사. 남자와 여자가 서로 즐거워하는 노래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남녀 상열지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용가부터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동동이 123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123쪽에 동동. 이 동동은 이제 보통 북소리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고 월령체죠. 1월은 뭐고 2월은 뭐고 쭉 이야기가 진행되는 월령체다. 그 다음에 뭐 쌍화점 같은 것이 이제 그 124쪽에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쌍화점. 이게 쌍화점은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만두가게죠, 만두가게. 양쪽이 꽃이 피었다는 거니까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4쪽의 마지막 단락 만전춘 별사 나왔죠? 이 만전춘.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죠. 첫 번째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임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정든 오늘 밤 더디 세우시라. 이게 나오죠. 내가 당신에게 정을 둔 오늘 밤은 좀 늦게 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석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오죠. 정석가 125쪽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데 첫째 줄에 딩아 도라 당금의 계시이다 이렇게 나왔죠. 딩이여 도리여 지금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징과 돌은 그냥 뭐 악기라기 그런 일반적인 도구라기보다는 악기로 이해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정음과 돌을 하나의 악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실이라는 것은 125쪽에 세 번째 단락이 나오죠. 다른 말로 기호곡이죠. 가게 하옵소서라는 노래죠. 기호곡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요. 126쪽으로 이제 넘겨보시면 126쪽에 소학부 나오죠. 이 소학부는 작은 학부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학부다라는 뜻이에요. 소학부. 우리나라의 학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 노래를 한시로 옮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민사평, 이재현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이제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8쪽에 보면 설화, 무가, 연극이 항상 설화, 괴력난신 나오죠? 첫째 줄에 128쪽에 이거는 이제 괴이한 일, 힘쓰는 일, 어지러운 일, 귀신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앞에는 원래는 자, 불, 어가 생략이 된 거죠. 공자님은 말하지 않으셨다. 괴력난신 그런 얘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가라고 하는 게 또 있죠. 그 129쪽에 보면 무당의 노래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뭐 미래를 예측하거나 병을 치료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무당의 이제 특징들이. 그다음에 131쪽에 연극이 나오는데 이 연극은 이제 팔관회나 연등회 이런 것들도 연극이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구나행이죠. 그러니까 이 구나행 거기 넷째 줄 나오는데 이때 행은 노래라는 뜻이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구나라는 것이 이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깨뜨린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극 같은 활동도 하게 되었다. 자, 132쪽에 세 번째 단락 첫째 줄에 보면 그래서 고려사 열전에서 우리말로 가면을 쓰고 노는 사람을 광대라고 했다. 그 당시에 탈춤 입고 탈춤을 하는 놀이꾼도 광대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이 둘째 줄에 하회마을 있죠. 강하자의 돌레자죠. 자,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에 가면 하회마을이 하회 별신 꽃 탈놀이로 이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곳이죠, 안동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회 별신굿 탈놀이. 자, 이것은 바로 마을극이 연극으로 이어지는 농촌 탈춤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3쪽에 경기체가 시조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경기체가라는 건 주로 양반이 불렀던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게 한림별곡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되겠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노래 형태 이렇게 보면 고려 전기에는 향가가 유행했죠. 예종 때까지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고려 후기. 고려. 그래서 이제 이 향가라는 것이 있었고, 고려 후기에는 이 권문세조, 소각가사 이런 걸 싣고요. 신흥사대부, 기체가 시조가사 이런 것들 했고, 시조는 단가죠. 짧은 노래니까. 가사가 장가, 긴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으로 이제 쭉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134쪽에 보면 경기체가 얘가 나오죠. 이 고려 시대 한림 제휴 여러 유학자가 지은 거기에 보면 유명한 문장들 나오는 거죠. 누구의 문장, 누구의 문장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이 과거 시험장에서 자기가 잘한다는 걸 뽐내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8번째 구장까지 이루어지는데 135쪽에 두 번째 단락에 셋째 줄에 밑줄 치세요. 8사람이 한 장씩 지어서 8장이 되었다고 본다. 특히 이제 제8장을 근회장이라고 그래요. 제8장을. 근해는 추천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래서 추천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조 136조. 이 시조라는 것은 시절 가조에서 나온 말입니다. 요즘 말로는 뭐예요? 유행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조라는 게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느냐? 이걸 이제 깊이 있게 따지면 향가부터 유래가 된 거죠. 향가, 아우 뭐 이렇게 시작되는 낙구 이런 것들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7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정몽주의 시조 나왔죠. 불가능한 것을 열거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어 죽어 이렇게 나오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런 말 나오는데 이 진토라는 것은 이제 먼지와 흙이죠. 먼지와 흙. 138쪽에 첫째 줄에 고려 말의 시조와 함께 후대까지 맥락이 이어진 노래가 어부가죠. 어부가. 어부의 노래. 이 압이 부자를 쓰면 취미라는 거고요. 이렇게 쓸 때 이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가 나오죠. 138쪽에. 그러니까 일종의 교화 형태도 있고 일종의 그 인생살이를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사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조와 가사를 이야기를 한다면 139쪽에 여백에다 좀 쓰시면 좋은데 이 시조와 가사를 이제 보면 시조는 단가 짧은 노래고 가사는 장가 긴 노래입니다. 그다음에 시조는 인간의 마음을 서정시. 근데 가사는 약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교술시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의 이제 가사들이 등장을 하고요. 140쪽에 사대부문학의 방향과 인식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고려 말의 권문세가와 대항을 하는 사대부. 141쪽의 네 번째 단락에 이렇듯 사대부의 진출과 성장은 고민에 찬 과정이었다. 여기다 밑줄 쫙 쳐놓으십시오. 쉽지 않은 형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140, 133쪽은 일종의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써놨죠. 보통 삼은이라고 그래서 세 명의 숨어 지낸 사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정길, 목포야.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은자를 붙여요.
이색, 목은, 정몽주, 포은, 길재, 야은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삼은이죠. 삼은. 142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색은 체계적인 사고를 끝까지 밀고 나가서 강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호를 목은이죠. 나무 목자죠. 그 나무를 가꾸며 살았다는 거죠. 정몽주는 포은이죠. 밭이죠. 밭을 찾아서 숨을 겨를이 없었다. 북쪽으로 여진, 남쪽으로 왜구를 물리치는데 참가했다. 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승희는 질그릇을 구우며 숨어 지냈다. 그래서 이제 도은이라고 그래요. 이 도자는 도자기 도자거든요. 이승인. 이걸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은이라고 그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승희는 인생의 길이 험하다 해서 그 143쪽에 두 번째, 넷째 줄 행론안을 쓰죠. 가는 길이 어렵다라는 거죠. 인생 길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을 또 쓰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목은 포은 야은이라고도 하고요. 목은 포은 도은이라고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학자마다 사문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르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